미국엔 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 의장 오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스페셜 게스트를 한 분 모셨어요. 아마 뉴스쇼 스튜디오에 처음 모시는 것 같은데 미래통합당 정태근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분들은 다 핑크색을 입으라고 뭐 이렇게 명령이 내린 겁니까? 다들 입으세요. 이거 빈티지 샵에서 7,000원 주고 산 건데요. 오래전에 사다 놨던 거예요. 아, 오래전에 살았던 거. 실내 운동복처럼 쓰고 있어요.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예. 핑크색. 예, 정태근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그러면 우리 상한가 하한가 가기 전에 좀 당에 관련된 얘기부터 네.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이 벌써 수요일이잖아요. 내일 목요일 아닙니까? 네.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가 정리해달라라고 한 게 목요일 아닙니까? 그 마지노선이.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에서 최후 통첩이라고 하는데 예. 홍준표 대표가 최후 통첩을 할 위치에 있나요? 최후 통첩을 받을 위치에 있는 거죠. 공천 신청하신 분은요. 어허. 그리고 공천을 공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걸 왜 황교안 대표한테 얘기를 해요? 황교안 대표가 뭐 중재해달라 중간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대표니까? 애시당초부터 미래통합당에서는 대표든 누구든지 간에 예. 공관위원회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12월 20일 날 아마 그 총선기획단에서 예. 그때부터 험지 출마를 압박을 했거든요. 홍준표 대표한테. 네. 그때 홍준표 대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아마 공관위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를 향해서 최후 통첩이니 뭐니 개가 짖어도 우리 공관위는 갈 대로 간다. 근데 김용호 의장은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을 안 쓰실 거고 김용호 의장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미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 정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점잖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마 컷오프는 그대로 갈 거라고 박원석 의장도 그렇게 보시죠. 글쎄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일종의 명분 쌓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게 얼마나 명분이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꽤 오래됐잖아요. 지금 정태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험지 출마를 당해서 요구한 지도 오래됐고 또 본인이 타협 책으로 양산을 제시했는데 그도 이제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죠. 지금 남은 길은 그 무소속 출마를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그냥 수용하고 그렇죠. 주저앉느냐인데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과연 홍준표 전 대표가 지금 미래통합당의 지지자들을 끌어와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게 대구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이제 총력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당이 행여라도 표분산돼서 어부지리 할 것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지금 높아져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게 무소속 출마라는 게 잘못하면 이제 역적 취급받으면서 정치 인생의 이 후반부가 굉장히 좀 혼탁해지는 이런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싶어요. 그리하여 무소속 출마 안 할 거라고 그 보세요. 가능성도 저는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정태근 의원님. 박원석 의장 말에 제가 조금 더 신빙성을 부여하면 정병국 의원이 사실은 컷오프 됐어요. 이분은 사실은 계속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왔고 또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에 상당히 기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병국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관위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혁의 선의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그러면서 개혁의 칼을 맞겠다. 그리고 거기에 한 마디 더 붙여가지고 저항하는 것은 악습이다. 저항하는 건 악습이다. 이러고 얘기했어요. 받아들였어요 컷오프를. 그러면 홍준표 대표도 그 얘기를 들어야죠. 아니 그건 이제 그 희망사항입니까? 아니면 진짜 홍준표 대표가 그렇게 할 거라고 보세요? 받아들일 거라고 보세요? 지금 결국은. 영남 지방의 부산 경남의 분위기는 어떻든 이번에는 야권이 대단합해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고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았는데 힘을 모아야 된다. 이렇게 모아질 겁니다. 결국은 원하든 안 원하든 홍준표 전 대표는 무소속 출마 못할 거다. 예, 그렇습니다. 당에 남을 거다. 예. 그 홍준표 전 대표가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향해서 양아치라는 표현도 쓰고 막천, 사천 정도가 아니라 막천이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홍준표 전 대표만의 생각인 건지 당 전반적인 분위기도 공천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지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때요? 미래통합당에 계신 분들은 홍준표 전 대표께서 그 당 대표를 했을 때 지구당 조직 정비를 했었잖아요. 예. 2년 전에. 예. 그때 실제로 조직 정비가 얼마나 잘못됐던가를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을 맡았던 상당수의 분들이 예. 과연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에 걸맞는 분들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럼 당협위원장으로 자기 사람을 많이 심었다 지금 그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네. 불만이 많았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이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제1야당의 당협위원장에 걸맞는 예, 예. 사람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돼요. 예, 뭐 예. 대표의 어떤 일정 정도 권한이 예.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지역에서 저분이 정말 당협위원장을 이끌어 가서 다음에 총선에 출마한 분인가라는 거에 대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홍 대표께서는 늘상 하시는 말로 굉장히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발언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상한 표현들을 뭐 양아치 막천 이런 거요. 쓰시는데 저는 이제 홍 대표님도 그런 말은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할 자격 없다? 그런 말 할 자격도 없지만 그런 표현을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정치는 특히 보수 정치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겁니다. 보수의 품격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당 상황 그렇다는 말씀 잠깐 계시고요. 박원석 정책위의장. 정의당 내부 사정은 궁금한 게 더 많아요. 일단 비례연합정당 진짜 끝까지 안 하기로 확정입니까? 저희가 이제 지난 주말에 전국위원회가 있었고요. 예.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을 통해서 예. 이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예. 전국위보다 더 상위의 의사결정 기구는 당대회가 있고 당원 총투표가 있는데요. 당대회는 이제 1,200명에 가까운 대의원들이 모여야 됩니다. 불가능한 절차고. 그리고 이제 당원 총투표도 당원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 총투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당의 이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예. 그리고 공직 후보자 선출에 관한 사항, 혹은 당의 주요 선출직, 당 대표와 같은 예. 이런 것에 관한 사항, 당명 개정에 관한 사항, 요게 이제 당원 총투표 사항이고요. 이번 사안은 이제 총선 방침에 관한 사항인데요. 그렇죠. 이거는 전국위원회로 모든 결정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이걸 스스로 번복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제로예요? 절차적으로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드리고요. 그 뒤는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민주당은 뭐 당원 총투표라는 형식을 남겨두고 있지만 비례연합당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방침은 결정이 된 거라고 사실상 저는 보고요. 어제 의총 보면서 그 생각하셨어요?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일당이 돼야 된다는 절박함은 이해하겠지만 그러나 좋지 않은 방법이다. 상대가 칼을 들었다 그래서 나도 칼을 들면 그걸 지켜보는 심판인 국민들은 채널을 돌려버리거나 TV를 꺼버립니다.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너무 가볍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조금 쉽게 풀자면 거기에 참여해서 비례연합정당이 참여해서 비례의석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역구에 손해볼 거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예요? 민심을 많이 잃을 거라고 보고 선거가 아직 30일이나 남았고요. 민심은 예측 불가능하고 굉장히 역동적입니다. 일례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비례 그 투표 돌풍이 전국적으로 불었습니다. 예. 호남에서뿐만이 아니라 예. 그래서 민주당을 제치고 비례 득표 2위를 했는데 선거 직전까지 국민의당 그 여론조사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때문에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이러저러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그다지 그렇게 의미가 없고 그것의 신빙성이나 정확성을 부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민주당이 너무 그 시뮬레이션에 기초한 공포를 동원해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 되는 것을 시뮬레이션 더 돌려보니까 나아가서는 뭐 된다는데요. 과반, 더 나아가서는 뭐 탄핵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사실 탄핵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미래통합당의 과반이나 미래통합당의 일당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요. 그 민주당 시뮬레이션만 가리키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게 이제 비례연합당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어떤 데이터로 동원이 되고 있고 이게 민주당 내부에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공정한 그런 판단을 흐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원석 의장 하한가로 오늘 위성정당 가지고 오셨죠. 네. 뭐 이야기가 이어지니까 그럼 바로 박원석 정책위 의장 하한가로 가겠습니다.
김두관 의원하고 어제 저희가 인터뷰했어요. 민주당의 김두관 선대위원장은 김두관 의원 본인도 비례연합정당 참여하는 거에 개인적으로는 반대다. 하지만 당에서 결정하면 그걸 따를 거고 결국 정의당도 따르게 될 거다. 왜냐? 어제 이낙연 전 총리가 비난은 잠시고 4년에 대한 책임은 4년이다 이랬다시피 미래통합당에다가 의석을 확 줘서 일당이 되거나 뭐 다수당의 위치를 줘버리고 나면 그 비난을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이 결국은 마음 돌아설 거다 그러시던데요. 아니요. 뭐 그 비난도 있겠지만 그 비난보다 원칙을 어기고 룰을 깼다라는 비난이 정의당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인 비난입니다. 4년이 아니라 영원히 갈 거다? 그렇죠. 정의당은 이를테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 기득권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정당입니다. 근데 정의당이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해놓고서 어떻게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가치를 얘기하고 존립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많은 청년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이유가 정의당만은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정의당마저도 이 특권과 반칙에 눈 감은 것 아니냐. 근데 이번에 정의당이 또다시 그런 선택을 한다면 의석수 실리에 있어서는 얼마간 저희가 그 예측 가능성을 더하면서 예. 실리를 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정치적 평판이나 예. 진보 정당으로서의 가치 예. 이거는 저는 복구 불가능한 훼손을 입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가능한. 자, 때문에 예. 이게 정의당의 의석수에 연연한 판단이 아니고 우리 욕심에 연연한 판단이 아니고 이 진보 정당으로서 정의당은 어떤 정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기초한 판단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가볍게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게 이제 미래통합당 당원 입장 말고 약간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지금 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지금 정책위 의장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례연합정당에 정의당 없이 참여하는 게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은 맞죠.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아니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자기들이 그냥 하면 되지. 그거를 자꾸만 왜 정의당에 강요를 해요? 아니 정의당이 무슨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에요. 정의당은 지금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가장 역사도 길고요. 예. 지금 정당 지지율이나 의석수를 봐도 3, 4위에 해당하는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까 지금 그 분석의 토대를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이 지역구 1석 얻는데요. 그럼 우리 박원석 의장 말고는 다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그런 분석들을 왜 하냐고요. 그 한석이 박원석 의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지역구 한석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그런 분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저희가 20대 총선 보세요. 네.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할 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이 1당을 했고요. 네. 26%가 얻었고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그다음 2등을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그래 비례는 정의당 찍자 이렇게 해서 그 정의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을 이해할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이제 이전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을 걷어들이려니까 자기들 면피하려고 자꾸만 정의당 끌어들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하고 정의당 의원하고 같이 그래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 묘한 상황이. 정태근 의원님을 예. 평상시에 방송도 많이 같이 했고 예. 제가 당을 떠나서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예. 미래한국당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당내에서 좀 하세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거기서 이 진앙지가 시작이 된 겁니다. 상대가 그런 꼼수를 쓰니까 이쪽도 거기서 안 했으면 이런 눈에 일 없는데. 보이는 의석수 손실을 보고 우리도 꼼수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이걸 써야 되겠다 이러고 나온 거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정치를 저희가 오늘만 하거나 이번 총선만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은 그런 정당입니다. 이번 총선의 의석수에만 연연했다면 불확실성이 훨씬 더 제거되는 비례연합당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거는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의석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치가 좀 더 뚜렷해지니까 지금은 훨씬 더 불확실성이 많은 이제 상황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원칙을 우리마저 던져버리면 저희가 20년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주장하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 스스로 이걸 내버릴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주는 저희 뉴스닥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나오셨었는데 지난주 패널 이재정 의원이 나오셨다면 또 뭐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주는 이제 정의당 패널이 나오셔서 의사를 표현하셨고 시간이 지금 별로 안 남았는데 정태근 전 의원은 상한가 하한가 중에 뭘 뽑아오셨어요? 하한가입니까? 저는 지금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정세균 총리가 맡고 계신데 정세균 총리보다도
지금 사실은 국무위원들이 이 성급한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잘못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하한가로 뽑아왔습니다. 성급한 자화자찬을 성급한 자화자찬. 예. 코로나19 사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예. 그러면은 뭐 정세균 총리를 포함한 정부 당국 이 말씀이세요? 그렇죠. 예. 아니 어떻게 왜 그렇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 방송 서두에도 나왔습니다만 서울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생기기 시작했고 예. 이게 이제 3차 감염 확산으로 나타날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 와중에서 박노무 장관이 지난 8일 날에 우리의 방역 사례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예. 그래서 이제 총리가 한 말씀 하셨죠. 성급하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고 낙관적 전망을 갖지 말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또 대통령께서도 우리 지금 방역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많은 야권의 이제 비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지금은 아직까지의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은 인구 100만 명당 기준으로 하면 오늘 131명으로 줄었어도 1.31명이면 중국에서 확진자가 최고로 신규 확진자가 올라가고 다음 날 정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수도권에 있어서의 지금 이 확산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그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있는 관계자를 비롯해서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정말 지금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스크 대책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발언들이 국민들이 한편에 있어서는 화가 나고 한편에 있어서는 이런 정부를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자, 정의당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리가 이제 방역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물론 성급한 자화자찬은 시기상조고 자칫 이게 경솔할 수 있지만 방역 대책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의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일종의 2차 재난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재난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 걸 보니까 그걸로는 도저히 지금 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실감할 수 없는 대책들만 쭉 나열해 놨습니다. 종래의 재정당국의 관성적인 추경 예산의 편성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 예산안 앞두고서 직접 지원해야 된다, 피해자들한테. 근데 지금 뭐 재난기본소득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총선을 앞두고서 여당에 훨씬 더 큰 부담과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아마 신경을 좀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다. 스페셜 게스트 정태근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의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